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재수 없어. 어디서 이런 키키한 냄새 나는 걸 상이라고 차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엄마, 치매 검사 좀 받아보자니까 왜 그래? 아파트 안에는 참기름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고 편안한 냄. 새였을 텐데 그날 밤은 왠지 잔인하게 느껴졌죠. 저는 지은이에요. 32살이고 서울 도심의 빽빽한 사무실 건물에서 보험 청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남편 민수 씨와 시어머니 순자 어머님과 함께 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가 저희와 함께 살러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사신 세월 때문에 손은 늘 거칠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항상 부드러웠죠. 처음 이사 오셨을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옛날 민요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제게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만두 빚는 법도 알려주셨죠. 소금이 아니라 사랑으로 국간을 맞추는 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다정하셨던 어머님이 6개월 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날은 어머님 65번째 생신이었어요.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시장으로 달려갔죠. 가장 신선한 미역, 가장 부드러운 소고기, 아침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유기농 채소들을 샀어요. 그러고는 4시간 동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는 아팠고 쌀 씻고 파 썰다 보니 손가락은 불어 있었죠. 식탁 위에는 12가지 요리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작은 기도였죠. 오늘만큼은 어머님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생일 초가 미역국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벽에는 그림자가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마지막 접시를 놓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머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다 준비했어요. 국은 싱겁게 했고요. 어머님이 늘 그렇게 드시길 원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문간에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님 얼굴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알아보시는 걸까요? 미안해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곧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제가 두려워하던 그 무서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손이 국그릇을 향해 뻗어지고 있었어요. 그릇을 드시는데 저는 알았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릇이 어머님 손을 떠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호박색 국물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지만 이미 운명이 정해진 쨍그랑 좁은 아파트 안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릇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국물이 벽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지난 봄에 함께 붙인 꽃무늬 벽지였어요. 깨진 조각들이 바닥으로 튀어 날아가고 있었고 하나가 제 발목에 맞았어요. 이 고마운 줄 모르는 년. 어머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작은 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소리였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외웠던 그 주름살 하나하나가 분노로 뒤틀리고 있었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싱겁게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말을 끊으셨어요. 팔을 휘둘러 식탁볼을 움켜잡으셨죠. 닥쳐. 그러고는 힘껏 당기셨어요. 모든 음식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접시들이 요란하게 깨지고 있었어요. 1시간이나 걸려 만든 잡채가 바닥에 길게 튀고 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진 파전은 국물 웅덩이에 엎어져 있었죠.
생일 케이크는 넘어져서 반으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4시간의 노력과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다려입은 옷에는 국물이 튀어 있었고 깨진 접시들이 제 발을 둘러싸고 있었죠.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집에서 나가. 민수 씨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당황과 지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요. 엄마, 그만해요. 민수 씨가 어머님 팔을 잡았지만 어머님이 더 힘이 센 것 같았어요. 지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거 알잖아. 순자 어머님이 아들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그 순간 어머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죠. 미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어요. 분노 아래 숨겨진 예리하고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너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아들을 밀쳤고 민수 씨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저런 여자랑 살면서 이혼해. 그 여자가 너 완전히 망치기 전에 이혼하라고. 이제 저는 울고 있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시야가 흐려지면서 엉망이 된 식당이 갈색과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뒤섞여 보였어요. 민수 씨가 저를 방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등을 떠밀면서요.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봤어요. 파괴된 식탁 한가운데 서 계셨죠.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님 얼굴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한 가면이 씌워졌어요. 방문이 닫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결혼했을 때 샀던 침대에 주저앉았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얇은 벽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죄를 따지고 계셨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순자 어머님은 이런 상을 보시면 기뻐서 우셨을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고 소중한 딸이라고 부르시고 민수 씨한테 얼마나 행운인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함께 웃고 사진 찍고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그분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치매도 아니고 종양도 없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인지 검사도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했어요. 근본적이고 무서운 변화였죠. 가장 이상한 건 어머님의 분노가 오직 저에게만 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다정한 시골 아주머니셨어요. 저한테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어두운 방에 앉아서 남편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소리를 들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괴물로 만든 걸까? 사흘이 지났어요. 72시간이었는데 마치 72년처럼 느껴졌죠. 매 순간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무겁게 짓눌려 오고 있었어요. 동료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좁은 원룸이었는데 라면 냄새와 외로움 냄새가 가득했죠. 아직은 부모님께 이 부끄러운 일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꽉 붙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면서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김 씨 어머님 인지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세요. 나이에 비하면 오히려 아주 우수하시고요. 치매도 아니고 뇌질환 징후도 전혀 없어요. 혹시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스트레스? 우울증?
하지만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생일상을 벽에 던지진 않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부러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무서운 건요. 순자 어머님이 변한 게 오직 저한테만 그랬다는 거예요. 민수 씨 말로는 제가 없을 때는 완전히 정상이래요. 좋아하시는 TV 프로도 보시고, 베란다에 있는 작은 텃밭도 돌보시고, 시골 친구분들한테 전화도 하신대요. 시장에서 만나는 동네 아주머니들도 여전히 웃으며 인사하고 참 다정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대요. 괴물 같은 모습은 오직 저만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제 역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 시원한 10월 저녁 공기 속으로 나왔죠. 죽은 나뭇잎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냄새를 실은 바람에 날려서요. 우리 아파트 건물에 가까워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층짜리 평범한 건물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쭉 살아온 곳이에요. 이사 온 날이 기억났어요. 순자 어머님과 함께 가구를 배치하면서 소파를 어느 쪽으로 놓을지 몰라서 둘이 웃었던 일이요. 그 기억이 이제는 남의 인생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렸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요. 입술은 불안해서 계속 깨물다 보니 트고 있었어요.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구부정했고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703호 앞에 섰어요. 노쇠로 된 숫자가 약간 빛이 바랬네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어요. 화장실 컵에 제 칫솔이 꽂혀 있고, 거실 책장에는 제 책들이 꽂혀 있고, 부엌 찬장에는 손잡이가 깨진 제 커피잔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손을 뻗는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수천 번 눌렀던 번호예요. 0-8-1-5.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비.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났어요. 거칠고 거부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LED 화면에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하라로알.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눌러봤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제대로 눌렸는지 확인하면서요. 0-8-1-5. 비. 이하라로알. 빨간 불이 저를 비난하듯 깜빡이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실수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헷갈린 걸까요? 다른 번호들도 눌러봤어요. 제 생일, 민수 씨 생일, 심지어 순자 어머님 생일까지. 한 번도 쓴 적 없는 번호였지만요. 이하라로알. 복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고 정적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 푸는 소리였죠. 문이 확 열렸어요. 너무 세게 열려서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순자 어머님이 문간에 서 계셨어요. 뭔가를 끌고 계셨죠. 제 캐리어였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 샀던 남색 캐리어요. 어머님 뒤쪽으로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보였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 봉투였는데 제가 아는 색깔의 옷들로 불룩했어요. 제 옷이었어요. 제 물건들이었어요. 제 인생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캐리어를 복도로 집어던지셨죠. 캐리어는 넘어져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 다음엔 쓰레기 봉투들이었어요. 하나씩 던지시는데 내용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정장 재킷 소매,
제가 좋아하는 스카프 끝자락, 지난 크리스마스에 민수 씨가 준 분홍색 잠옷이요. 비밀번호 바꿨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어쩌면 경멸만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시는 기어들어오지 마라. 내 아들 등골 그만 빼먹고 꺼져. 그 말이 제 몸을 때리고 있었어요.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고요? 저 매일 회사 다녀요. 월세 반 내고 있고요. 장도 보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에 쉬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말을 시작했는데 문이 이미 닫히고 있었어요. 쾅! 텅 빈 복도에 소리가 울렸어요. 관 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최종적이고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냥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 집과 저를 갈라놓는 문이에요. 문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어머님도 저쪽에서 서 계신 걸까요? 듣고 계신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죠. 쓰레기 봉투들에 둘러싸여서요. 마치 제 인생에서 쫓겨난 난민 같았어요. 손이 자동으로 봉투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제 존재의 남은 조각들을 지키려는 것처럼요.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 씨였어요. 한동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계속 울리고 있었고 결국 받았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내가 요양병원 알아보고 데리러 갈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미치겠어. 사랑해. 사랑해. 예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렸던 말이에요. 지금은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가볍고 먼 소리였어요. 차가운 복도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죠. 응. 속삭였어요.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건물은 조용했어요. 다들 집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 복도에서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결국 봉투들을 모았어요. 캐리어를 일으켜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친정집 제 방은 결혼하고 나갈 때 그대로였어요. 14살 때 엄마한테 졸라서 붙인 분홍색 꽃무늬 벽지, 낡은 토끼 인형이 베개에 기대어 있는 좁은 침대, 대학교 때 쓰던 책들이 쌓인 책상이요. 엄마는 별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쓰레기 봉투들과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타난 저를 보시고 그냥 차를 끓여주시고 남은 국을 데워주시고 쉬라고 하셨어요.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지는 게 보였어요. 저녁 먹으려고 모이는 가족들, 숙제하는 아이들, 평범한 삶의 리듬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 삶은 혼란 속에 멈춰 있는데요. 짐을 풀어야 했어요. 최소한 출근복이라도 걸어둬야 구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기계적으로 캐리어를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블라우스들, 치마들, 지난달 기념일에 입었던 원피스요. 스웨터에 손이 갔어요. 크림색 가디건이었죠. 순자 어머님이 저희랑 첫 겨울을 보내실 때 떠주신 거예요. 몇 달 동안 작업하셨어요. TV 보시면서 거친 손으로 능숙하게 바늘을 움직이셨죠. 다 떠서 보여주실 때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바로 입어보라고 하시면서 깃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셨어요. 스웨터를 들어 올리는데 뭔가가 떨어져 나왔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낡은 카펫 위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휴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았고 부드럽지도 않았어요. 빳빳했고 일부러 찢어진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어요.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글자가 있었어요. 숫자도요.
어떤 조각에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레터헤드가 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조각들을 놓고 퍼즐처럼 맞춰보고 있었어요. 천장의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종이 조각들 위로 거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숨이 얕아지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글자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법률 용어들, 금융 용어들, 제가 아는 이름들이요. 조각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읽히기 시작할 때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편안했던 어린 시절 방이 변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려고 하는 공간으로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면서요. 완전한 그림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해했어요. 순자 어머님이 이 종이들을 찢어서 제 옷 속에 숨기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을요. 진실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제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보고 나니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방, 카펫 위에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부숴놓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점점 무서운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일부러 찢어놓은 거였어요. 종이 가장자리가 찢겨 있었어요. 어떤 건 너무 세게 찢어져서 글자 한가운데서 갈라져 있었죠. 오래된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어요. 녹이 슬어 녹색으로 변한 노쇠 받침대의 스탠드였죠. 첫 번째 완성된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속이 확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울 정도였죠. 채권 추심 통지서, 법률사무소 레터헤드가 위에 박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곳이었죠. 성이 3개나 이어진 뭔가 겁나는 이름이었어요. 모서리마다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종이도 두껍고 비싸 보였어요. 심각한 일에만 쓰는 그런 종이요. 채무자 김민수, 원금 3억 5천만 원, 연체 일수 147일, 법적 조치 진행 중, 3억 5천만 원. 3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야 그 숫자가 실감이 났죠. 우리가 5년 동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제 평생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를 옆에 놓고 다른 조각 뭉치를 집었어요. 이번 건 달랐어요. 더 싼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죠. 집에서 프린터로 뽑은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출력한 거였어요. 맨 위에 있는 주소를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였어요. 뒤에 숫자들이 주르륵 붙어 있었죠. 당국이 단속해서 없애면 다른 이름으로 또 생기는 그런 곳이요.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쳐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죠. 7월 15일 마이너스 5천만 원 출금. 7월 18일 마이너스 2천만 원 출금. 7월 23일 마이너스 3,500만 원 출금. 8월 2일 마이너스 1,500만 원 출금. 8월 14일 마이너스 2,800만 원 출금. 목록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 줄 한 줄이 망치로 맞는 것 같았죠. 여기서 5천만 원, 저기서 2천만 원. 우리가 접근할 수조차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어떻게든 빼냈던 거예요. 대체 어디서? 우리 저축은 얼마 안 됐는데. 우린 이런 돈 없었어요. 복도 저 끝에서 엄마가 설거지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세상의 소리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조각들이 있었어요. 맨 위에 제 이름이 박힌 은행 명세서들이었죠.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 대출들이요. 신청한 기억도 없는 신용카드들이요. 그리고 거기 제 서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제 서명과 비슷한 뭔가가요. 바쁜 은행 직원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만큼 비슷했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이제 그 기억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속이 메스껍도록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요. 6개월 전 민수 씨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자기야, 엄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이번 달에만 통장을 3번째 잃어버리셨어. 은행에서 안전을 위해 계좌를 정리해야 한대. 자기 이름으로 작은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임시로만 사업 확장 때문에. 3개월 안에 갚을게. 약속해. 저는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죠. 남편이었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서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 우리를 믿었으니까요. 그를 믿었으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믿었으니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더 선명하게요. 지은아, 엄마가 내 결혼 예물을 파신 것 같아. 요즘 엄마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시는지 알잖아. 어제 서랍을 뒤지시는 걸 봤는데 나를 도와야 한다고 중얼거리고 계시더라. 치매가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 병원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 결혼 예물이요. 할머니가 주신 금목걸이요. 3대째 내려오던 옥팔찌요. 민수 씨가 순자 어머님이 헷갈려서 파셨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울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것 때문이었죠. 조상들과의 연결, 제 역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믿었어요. 병 때문이라는 그 말을요. 어머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셨다는 그 말을요. 하지만 순자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검사가 증명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상해했어요. 민수 씨가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기는데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고 건강한 정신이라고 나왔으니까요. 3번째 기억이요. 이건 겨우 2달 전 일이었어요. 여기 서명해, 자기야. 집 서류 형식적인 거야. 엄마가 내 이름도 등기에 넣고 싶으시대. 이제 넌 가족이니까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 얼마나 다정하신 거야? 그것도 서명했어요. 순자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 감동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어린 시절 방 바닥에 흩어진 이 서류들을 보니 알겠어요. 그게 정말 무엇이었는지요. 또 다른 대출 신청서였어요. 제 신분, 제 신용, 제 순진한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을 카펫에 눌렀어요. 몸을 지탱하려고요. 거친 섬유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었죠.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요. 평범한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 삶이 썩은 과일처럼 갈라지고 있는 동안에도요. 어머님이 아니었어. 빈 방에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텅 비고 긁힌 것처럼 들렸죠. 그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민수 씨였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끔찍하게 필연적으로요. 6개월 전 순자 어머님이 변한 것 정확히 이 도박 출금이 시작된 때였어요. 저한테만 향한 분노 민수 씨가 돈을 빼내려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타겟이었으니까요. 점점 심해지는 이상한 행동 치매가 아니라 제가 아들의 파멸에 더 깊이 엮이기 전에 저를 쫓아내려는 절박하고 서툰 시도였던 거예요. 던져진 국그릇, 뒤집힌 식탁, 바뀐 비밀번호, 복도에 내던져진 쓰레기 봉투들. 어머님은 정신 붕괴를 겪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연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잔인하고 불안정한 시어머니 역할을 해내고 계셨던 거죠. 우리 둘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던 그 남자로부터
저를 강제로 떼어놓으려고요. 크림색 가디건을 끌어당겼어요. 어머님이 정성껏 떠주신 거예요. 이 서류들을 안에 숨기셨던 거예요. 찢어서요. 민수 씨가 제 가방을 뒤져도 온전한 서류를 찾지 못하게요. 하지만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거기 남겨두셨어요. 바다에 던진 절박한 병 속 편지였던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조각들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요. 휴대폰이 책상 위에 어둡게 놓여 있었어요. 민수 씨가 이 사흘 동안 몇 번이나 전화했을까요? 아픈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고, 좋은 요양병원 찾아서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많은 달콤한 말을 했을까요? 전화 한 통 한 통이 거짓말이었어요. 약속 하나하나가 조종이었어요. 사랑해라는 말 하나하나가 저를 순종하게 만들어서 갈아 마시는 도구였던 거예요. 가장 끔찍한 부분은요, 그가 계속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맞춘 가장 최근 서류는 겨우 닷새 전 날짜였어요. 또 다른 대출 신청서, 제 이름으로 된 또 다른 신용카드, 한 개까지 쓴 다음 저를 휴지처럼 버릴 또 다른 금융수단이었어요. 저녁이 밤으로 깊어지는 동안 앉아 있었어요. 배신의 증거들에 둘러싸여서요. 부엌에서 엄마가 저녁 먹을래요? 하고 부르셨어요. 배고프지 않다고 했어요. 정말이었죠. 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믿음이 살던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만 남았어요. 순자 어머님을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아파트에 나타날 순 없었어요. 민수 씨가 거기 있을 테니까요. 헌신적인 아들, 걱정하는 남편, 어머니의 이상한 병에 무고한 희생자 행세를 하면서요. 매끄럽게 상황을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건 뭐든 설명해버리고 제가 발견한 걸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몇 년 동안 연습했잖아요. 저는 너무나 조종하기 쉬웠고요. 아니에요. 이걸 마주할 거라면 확실해야 해요. 전체 그림을 봐야 해요. 다음 날 오후 부모님이 장 보러 가신 사이에 결심했어요. 모든 걸 바꿀 결심을요. 회사에 아프다고 전화했어요. 상사는 걱정하며 쉬라고 했죠. 제가 지금 제 인생을 구하든 파괴하든 하려는 중인 줄은 모르고요. 지하철을 타고 우리 아파트로 향했어요.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민수 씨가 오늘 출근한다고 했어요. 투자자들과 큰 미팅이 있다고요. 하루 종일 없을 거래요. 그럼 아파트엔 순자 어머님만 계실 거예요. 어머님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눈을 마주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찢어진 종이들로 맞춘 게 진실인지 아니면 제가 편집증적으로 만들어낸 음모론인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인보다 더 알고 싶었어요. 왜일까요? 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할까요? 왜 자기 평판을, 며느리와의 관계를, 자기 평화를 희생해서 아들을 고발하려고 할까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악당이 되는 게 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답은 703호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 문 뒤에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 오후 햇살 속으로 나왔어요. 익숙한 길을 걸었죠. 제 결혼이 범죄 현장이 된 그 건물을 향해요. 한 가지 질문이 다른 모든 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한 일 중에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예비 열쇠가 손바닥에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703호 앞에 서서요. 몇 년 전에 만든 비상용 열쇠였죠. 열쇠고리에 회사 출입증이랑 같이 달려 있었어요. 민수 씨가 첫 여름에 축제에서 따준 작은 노쇠 코끼리 장식도 함께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던 그 코끼리가 이제는 비웃는 것 같았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겁이 났죠. 민수 씨가 이 자물쇠도 바꿔버린 건 아닐까? 또 문 앞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자물쇠가 찰칵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크게 울렸죠. 문이 열렸어요. 제일 먼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탁한 공기, 설거지 안 한 그릇들, 며칠 전에 버렸어야 할 쓰레기 냄새가 시큼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제가 깨끗하게 관리하던 집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청소기 돌리고 매일 밤 부엌 조리대 닦던 곳이요. 이제는 방치되고 썩어가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어요. 거실이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흩어져 있었고요. 몇 주나 된 것도 있었어요. TV 스탠드 위에는 빈 맥주 캔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소파 등받이에는 민수 씨 옷이 걸쳐져 있었어요. 순자 어머님과 제가 토요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고른 그 소파요.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음식이 말라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쓰레기통은 넘쳐 흘러서 작은 부엌 전체에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겨우 사흘 만에 제가 만든 집이 더러운 동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저 없는 민수 씨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죠. 제 끊임없는 청소, 꼼꼼한 관리, 보이지 않는 노동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온 건 집안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증거를 찾으러 왔어요. 확실한 증거요. 나중에 제 머리가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편집증이라고 속삭일 때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민수 씨가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했었죠. 아침에 문자로 넥타이 매는 게 귀찮다고 투덜거렸어요. 셀카도 보냈고요. 예전에는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앳된 미소를 지으면서요. 지금쯤 서울 반대편 어딘가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성실한 사업가인 척하고 있겠죠. 거실을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TV 스탠드 옆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피하고 책장 옆 소리 나는 곳도 피했죠. 몇 년 동안 살면서 이 집 구석구석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안방으로 향했어요. 민수 씨가 노트북이랑 파일들, 개인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요. 예전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요. 그때 들렸어요. 목소리가요. 남자 목소리요. 닫힌 방문 뒤에서요. 발을 딛다 말고 얼어붙었어요. 한쪽 발이 공중에 떠 있었죠. 가슴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세게 뛰어서 목에서도 관자놀이에서도 손가락 끝에서도 느껴졌어요. 집에 있었어요. 민수 씨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순간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바닥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얇은 방문을 통해 흐릿하지만 분명하게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한쪽 얘기만 들렸지만 충분했어요. 충분히 남고도 넘쳤어요. 걱정하지 마.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이제 반쯤 미쳤어. 금치산자 신청할 거야. 정신없다고 주장하면 돼. 그럼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서 빚 갚으면 끝이야. 쉽지. 손이 입으로 날아갔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술을 꽉 눌렀죠. 금치산자 신청이요. 친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순자 어머님은 모든 인지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의사들이 같은 나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또렷하시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어머님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사신 아파트, 어머님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요. 그래, 위험한 거 알아. 민수 씨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문틈으로 귀를 가까이 대며 들었죠. 근데 어쩌겠어? 나 완전 깊이 빠졌어. 걔들이 장난 아니잖아.
박형이 못 갚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너도 알잖아. 상대편이 뭔가 말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숨을 얕게 쉬고 있었어요. 복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죠. 그때 민수 씨가 웃었어요. 수없이 들었던 웃음소리였어요. 데이트할 때, 코미디 프로 볼 때, 친구들이랑 놀 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은이?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일 걔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500만 원 더 뽑을 거야. 다음 달 되기 전에는 명세서 확인도 안 할걸. 이혼? 천만에. 아직은 안 돼. 걔 월급 완전히 빨아먹고 쓸모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릴 거야. 돈 나오는 ATM을 왜 버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벽이 안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아파트 안공기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폐 속에서 독으로 변하고 있었죠. 민수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신이 나 있었어요. 거의 즐거워하는 것 같았죠. 걔 진짜 믿음직해. 진짜 멍청해.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자기야, 엄마가 치매로 내 예물 파르셨대. 자기야, 사업 때문에 대출 필요해. 내가 내미는 거 다 서명해. 마치 가치가 더 없어서 미안해하는 백지 수표를 가진 것 같아. 이 사람은 제가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저를 안아준 사람, 제가 독감 걸렸을 때 국 끓여준 사람, 결혼기념일에 이 거실에서 저랑 느린 춤춘 사람일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허구였어요. 민수 씨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해서 제가 대본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 제 시체에서 최대한 가치를 뽑아낼 방법을 의논하는 이 포식자, 이게 진짜였어요. 다리가 의식 없이 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문에서 멀어지고 그 목소리에서 멀어지고 제 결혼의 최종 사망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충격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복도 탁자 모서리에 엉덩이가 부딪혔죠. 장식용 그릇이 순자 어머님이 시골에서 가져오신 살짝 덜그럭거렸어요. 얼어붙었어요. 숨을 참았어요. 안 들렸기를 기도했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순자 어머님이 입구에 서 계셨어요. 장바구니를 가득 안고요. 한 봉지에서는 파가 삐져나와 있었고 다른 봉지에서는 계란 한 판이 보였어요. 평범한 것들이요. 집안 살림 같은 것들이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분노가 아니었어요. 알아보시는 눈빛과 또 다른 뭔가였어요. 두려움이요. 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어머님,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눈물에 말이 끊겼어요. 그 멈춘 순간 서로 이해가 전해졌어요. 어머님은 제가 들었다는 걸 아셨어요. 제가 드디어 이해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도 아셨어요.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민수 씨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 있는 걸 보면 전화 통화를 들은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갈아 마시겠다고 웃으면서 말하던 사람, 제 멍청함을 비웃던 사람, 친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을 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요? 순자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수없이 봤던 그 무서운 분노의 가면이 씌워졌어요. 제 악몽을 괴롭히던 그 표정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요. 미친 게 아니라 방법이었어요. 잔인한 게 아니라 잔인함의 옷을 입은 사랑이었어요. 이 도둑년,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어요. 너무 갑자기, 너무 크게 나와서 저는 움찔했어요. 어머님이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계란이 깨지고 채소가 쏟아지고 있었죠. 제 머리카락을 잡고 문 쪽으로 밀고 있었어요. 난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는 연극 같은 폭력이었어요. 감히 여기 다시 와. 내 집에 무단 침입하고.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자 어머님의 연기 속에서도 방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발소리요. 혼란스러운 목소리요. 엄마, 무슨 일이야? 누가? 하지만 순자 어머님은 이미 저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계셨어요. 급하고 절박한 움직임이었죠. 민수 씨가 저를 제대로 보기 전에, 제 존재와 전화 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포식자가 먹잇감이 자기 본성을 알아챘다는 걸 깨닫기 전에 저를 내보내시려는 거였어요. 나가고 다시는 오지 마.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님은 저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생일 만찬을 엎고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던지고 제가 아들을 망친다고 소리치고 몇 달 동안 저를 울게 만들었던 우분이요. 처음부터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평판을, 사실은 사랑했던 며느리와의 관계를, 평화와 존엄을 희생하면서요. 자기가 키운 괴물로부터 저를 구하려고요. 마지막으로 복도로 저를 밀어낼 때 어머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손바닥으로 작고 구겨진 뭔가를 제 피부에 눌러주셨어요. 종이었어요.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셨고 문이 닫히고 있었고 저는 다시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드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닫힌 문 뒤에서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어? 왜 여기 왔대? 순자 어머님 대답은 크게 들렸어요. 그 은혜도 모르는 년이 몰래 들어오려고 했어. 뭐 훔치려고 했나 봐. 쫓아냈어. 벽에 기대섰어요. 구겨진 종이를 가슴에 누르면서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문 안에는 저를 착취할 자원으로밖에 안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제 믿음을 비웃는 남자요. 빚을 갚으려고 친어머니마저 망가뜨리려는 남자요. 제가 침대를 같이 쓰고 영혼을 약속하고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자요. 저는 낯선 사람과 결혼했던 거예요. 아니, 더 나빴어요. 괴물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구하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은 저를 파괴하려는 줄 알았던 그분이었어요. 복도 카펫이 무릎에 닿아 따끔거렸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등뼈도 지탱이 안 됐고요. 아파트 문이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사랑, 가족, 믿음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의 무덤을 표시하는 비석 같았어요. 문 뒤에서 여전히 순자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크고 연극조로요. 저 애가 정신이 나갔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내가 이런 꼴을 겪고 있는 거 보이지? 이래서 비밀번호를 바꾼 거라니까. 민수 씨 대답이 흐릿하게 들렸어요. 의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정말 지은이 맞았어? 뭘 하러 온 거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급해서 뭐 훔쳐 팔려고 했겠지. 없어져서 잘 됐어. 연극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연극이었다는 걸요. 단 한 사람을 위한 일인 무대였던 거예요. 잔인했던 말 하나하나가 절박함으로 쓴 대본의 대사였어요. 폭력적으로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주도록 조심스럽게 짜인 안무였던 거예요. 오른손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근육이 아팠어요. 천천히 주먹을 펼쳤어요. 종이 한 장이 펼쳐졌어요. 손바닥 땀에 젖어 축축했죠. 마치 비밀스러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길 아래 하나로마트 영수증이었어요. 순자 어머님이 방금 거기서 오신 게 분명했죠. 앞면에는 평범한 물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파 2,000원, 계란 한 판 5,500원, 식용유 8,000원. 평범한 일상의 평범한 지출이었죠. 하지만 뒷면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너무 세게 눌러 쓰셔서 어떤 부분은 종이가 찢어져 있었어요. 남아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메시지였죠.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순자 어머님의 손은 수십 년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농부의 손이었어요. 섬세한 글씨를 쓰기엔 거칠었죠. 하지만 모든 글자가 읽을 수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종이에 꾹꾹 눌러 쓰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무섭고 혼란스러웠을 거야. 그 고통은 다 내 잘못이란다. 하지만 이해해다오. 내 아들이 도박에 빠져버렸어. 위험한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허우적대고 있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해. 은행뿐만 아니라 불법 사채업자들한테도 말이야. 걔가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올 거야. 내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아직 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너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너도 함께 끌려 내려갔을 거야. 파산하고 신용 망가지고 어쩌면 더 나쁜 일도. 걔가 빚진 사람들은 빚을 용서하지 않는단다. 이 집은 몇 주 안에 압류될 거야. 은행에서 이미 절차를 시작했어. 민수는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야. 괴물이 내 아들 얼굴을 쓰고 있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모든 걸 빼앗고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 계획이야. 제발 부탁이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 마. 걔를 구하려고 하지도 마. 그냥 도망가. 멀리 도망가서 전화번호 바꾸고 걔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 넌 아직 젊어. 앞으로 인생이 창창해. 그것까지 빼앗기지 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낳지 못한 딸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용서해다오. 영수증이 손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단다는 글자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끔찍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진실이 자막처럼 달려 있었죠. 뒤집힌 생일상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억났어요. 어머님이 폭발하기 직전에 부엌 쪽을 흘끔 보셨던 거요. 나중에 쓰레기를 뒤지다가 봤어요. 참기름과 액젓통이 유통기한이 몇 달씩 지나 있었던 거요. 민수 씨가 신선한 식료품을 기한 지난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차액을 도박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 어머님은 저를 식중독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거예요. 위험한 음식을 먹게 하느니 상을 엎어버리신 거였죠. 찢어진 제 출근복 순전히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이네요. 어머님이 전하려던 메시지가요. 회사 가지 마. 걔가 훔쳐갈 돈 벌지 마. 집에 있어서 ATM으로 쓸모없게 돼. 직접 말씀하시면 민수 씨가 눈치챌 테니 재벌이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신 거였어요. 바뀐 비밀번호 벌을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를 물리적으로 막으신 거였어요. 민수 씨가 저를 구슬려서 더 많은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고 믿음직한 서명 하나하나로 제 무덤을 더 깊이 파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요. 내 아들 등골 빨아먹는다는 끊임없는 소리 비난이 아니었어요. 거꾸로 뒤집힌 경고였던 거예요. 어머님은 민수 씨가 저한테 하고 있는 짓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범죄를 제 평판에 뒤집어 씌워서 제가 자존심 상해서 떠나게 만들려던 거였죠.
그가 저를 완전히 갈아먹기 전에요. 이혼 요구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이혼만이 민수 씨가 제 신용, 제 월급, 제 금융 신원에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분리였으니까요. 모든 모욕이 암호화된 애원이었던 거예요. 도망가. 내 자신을 구해. 그를 믿지 마.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예전에 순자 어머님을 요리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던 다정한 분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다정함이 실패했을 때 전사가 되신 그분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동네에서의 평판 예전에 웃으며 인사하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정신 나간 불쌍한 여자라고 수군거릴 거예요. 저와의 관계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님 목소리에 움찔하게 됐죠. 존엄 실제로는 그 집에서 가장 또렷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미친 사람 행세를 하셨어요. 어머님 자신의 안전까지 만약 민수 씨가 어머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저를 지키기 위해 바치신 거예요. 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영수증을 가슴에 꽉 눌렀어요. 마치 제 이해를 저 닫힌 문 너머로 전달할 수 있다는 듯이요. 이제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순자 어머님은 쪽지에서 도망가라고, 제 자신을 구하라고, 어머님을 괴물 아들과 남겨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상황은 희망이 없다고, 집은 빼앗길 거고, 정신 이상자로 선고받아서 어딘가 갇힐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희생을 완성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더 단단하고 차가운 뭔가였어요. 배신의 뜨거움 속에서 단련되고 깨달음의 차가움 속에서 식은 뭔가였죠. 민수 씨의 거짓말 하나하나요. 제 눈을 보며 웃으면서 제 파멸을 계획했던 순간들이요. 자기 어머니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사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서 썩어가고 있었는데요.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차갑고 인간답지 않고 자기 영리함에 흡족해하던 그 웃음이요. 내일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에서 또 500만 원을 뽑으려던 그 계획이 떠올랐어요. 순자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저 아파트에 민수 씨와 함께 갇혀서 정신없는 척 연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민수 씨가 금치산자 신청 계획을 밀고 나갈 테니까요. 그 계획이 실행되면 어머님은 힘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갇혀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지탱했어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죠. 눈물과 화장이 섞여 번졌어요. 엘리베이터 로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전쟁을 치른 사람 같았죠. 좋아요. 정확히 그게 맞으니까요. 순자 어머님은 제게 혼자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저 혼자 살고 어머님은 아들의 악행의 대가를 치르라고요. 어머님이 평판과 존엄으로 사주신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틀리셨어요. 저는 더 이상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하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703호박 복도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여자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이 여자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어머니. 손에 쥔 영수증에 뒤에 있는 닫힌 문에 악당이 되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해주신 그분에게 속삭였어요. 저 혼자 안 도망가요. 엘리베이터가 땡하고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6개월 동안 저는 희생자였어요. 민수 씨의 거짓말에, 상황에,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려는 제 자신의 희생자였죠. 하지만 희생자는 선택해야만 희생자로 남아요. 저는 다른 걸 선택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도요. 민수 씨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의심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 오만함이 그의 몰락이 될 거예요. 자기 파멸을 계획하느라 바쁜 동안 그는 중요한 걸 하나 잊었어요. 절박한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요.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는 여자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수천 번 걸었던 로비였어요. 장보고 퇴근하고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던 삶을 살았던 곳이요. 오후 햇살 속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저녁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3블록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죠. 제 주변에는 무너진 제 인생을 말해주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행 명세서들, 대출 신청서들, 제가 만든 적도 없는 신용카드 청구서들이요. 도박 거래 내역 화면도 있었고요. 순자 어머님이 제 스웨터에 숨겨두셨던 찢어진 서류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여서 복사해 둔 거였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전자제품 가게에서 산 작은 녹음기였어요. 민수 씨가 모든 걸 인정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박서진 변호사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50대의 여성 변호사님이셨는데 회색 머리와 온갖 종류의 인간 잔혹함을 다 본 듯한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1시간 동안 제 증거들을 검토하고 계셨는데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죠. 김 씨,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묻을 수 있어요. 문서 위조, 신분 도용, 횡령, 사기죠. 그리고 이 녹음과 함께라면. 다듬어진 손톱으로 녹음기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본인 말로 추가 사기 음모를 인정한 거예요. 시어머님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울고 말하느라 목소리가 쉬어나왔어요. 민수 씨가 어머님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재산도 빼앗으려고 했고요. 진짜 피해자는 어머님이세요. 박 변호사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당신 증언과 어머님의 정상적인 의학 기록을 합치면 금치산자 신청을 막을 수 있어요. 사실 어머님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신 행동들이 힘들었겠지만 오히려 정교한 계획과 명확한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20분 전에 경찰관 2분이 카페에 도착하셨어요. 김 형사님은 40대 남성으로 다정한 눈을 가지고 계셨고 이 경찰관님은 더 젊고 엄격해 보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고 질문들을 하고 계셨죠. 정말로 진행하시겠어요? 김 형사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일단 체포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혼도 해야 하고 공개될 거고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녹음기 속 민수 씨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국그릇을 던지고 생일상을 엎고 저를 구하려고 자기 인생을 찢어버렸던 순자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확실해요. 말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박 변호사님이 왼쪽에 김 형사님과 이 경찰관님이 오른쪽에 서 계셨어요. 전투를 위해 모인 작은 군대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7층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짧기도 했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웃들은 안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삶을 살면서요. 한때 저도 그 세상에 살았어요. 703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열쇠로 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렸고 민수 씨가 나타났어요. 오후에 입고 있던 편한 옷 그대로였죠. 아주 짧은 순간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미소가 얼어붙고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났어요. 지은아? 뭐? 경찰은 왜? 뒤에서 부엌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어머님이 문간에 나타나셨어요. 저를 보시고 우리 모두를 보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가야, 뭘 하는 거니? 어머님 목소리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자신을 신고하러 온 거라고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구하러 왔다는 걸요.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엄지로 재생 버튼을 찾았어요. 아파트가 민수 씨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반쯤 미쳤어. 금치산자 신청할 거야. 정신없다고 주장하면 돼. 그럼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서 빚 갚으면 끝이야. 순자 어머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민수 씨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녹음이 계속됐어요. 지은이?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일 걔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500만 원 더 뽑을 거야. 이혼? 천만에. 걔 월급 완전히 빨아먹고 쓸모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릴 거야.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옆집 TV 소리만 들렸죠. 민수 씨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했어요. 그게 안 돼. 불법 녹음이잖아. 박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사실 김 씨 범죄 행위가 관련된 경우에는 이런 녹음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흔들림 없이 나왔어요. 김민수 씨, 문서 위조, 횡령, 상습 도박 혐의로 고소합니다. 제 신분과 어머님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증거도 있어요. 이 경찰관분들이 당신을 체포하러 오셨어요. 김 형사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김민수 씨 여러 건의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수 씨가 얼어붙어 있다가 뭔가가 터졌어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저한테 달려들었죠. 이년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 경찰관님이 더 빨랐어요. 민수 씨 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어요. 수갑이 찰칵 채워졌어요. 이럴 수 없어. 난 내 남편이야. 저는 그를 봤어요. 정말로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3년의 결혼 생활이 있던 자리에 공허함만 있었죠. 당신이 저를 ATM처럼 대하기 시작한 순간 당신은 제 남편이기를 그만뒀어요. 그를 문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갑자기 아파트가 조용해졌죠. 박 변호사님은 조용히 부엌 쪽으로 가셨어요. 순자 어머님이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를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괴물을 키웠어. 엄마가 엄마로서 실패해서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방을 가로질러 갔어요. 이제 다리에 힘이 있었어요. 어머님께 다가가 망설이지 않았어요. 작은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때 저를 지켜주셨어요. 어머님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어요.
악당 역할을 하셔서 제가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저를 구하시려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사랑 많은 분이세요. 순자 어머님의 팔이 저를 감쌌어요. 절박한 힘으로 붙잡으셨죠. 영원히 널 잃은 줄 알았어. 절대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간 떨어져서 어머님 눈을 봤죠. 이제부터 제대로 함께 살아요. 더 이상 연기 없이요. 진짜 가족으로요. 엄마와 딸로요. 그때 어머님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3년의 오해와 6개월의 고통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고 있었죠. 1년 후, 카페 테라스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금빛으로 칠해진 것 같았죠. 벚꽃 꽃잎이 봄바람에 날려 지나갔어요. 겨울은 항상 끝난다는 작고 분홍빛 약속들이었죠. 지난달에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즐거움을 위해 산 첫 옷이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순자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생신 선물로 드린 연한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죠. 우리의 새 아파트요.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박한 투룸이에요. 703호와 그 모든 유령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죠. 함께 골랐어요. 작지만 우리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운 집이에요. 엄마, 이번 주말에 벚꽃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카페 라떼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어요. 어머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끔찍한 6개월 동안 사라졌던 그 미소요. 지난 1년 동안 천천히 돌아오고 있던 혹독한 겨울 후의 봄처럼요. 어떻게 있겠니? 내 딸이랑 가는데. 내 딸이요.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혼은 4개월 전에 확정됐어요. 민수 씨는 사기죄로 3년형을 받았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순자 어머님은 정신 이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사실 검사가 어머님의 행동을 뛰어난 정신력의 증거라고 했어요. 함께 상담도 받고 있어요. 다시 믿는 법을요. 우리 자신도 서로도요.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차려요. 사과해요. 이제 같은 편이라는 걸 기억하죠. 재정적 피해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제 신용등급은 망가졌지만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2달 전에 승진했어요. 순자 어머님은 동네 텃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벚꽃 꽃잎 하나가 제 커피에 떨어졌어요. 순자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길을 건너면서 순자 어머님이 제 팔을 꽉 쥐셨어요. 저도 꽉 쥐었죠. 나 여기 있어. 너도 여기 있어. 우리 해냈어. 때로는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만이 나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때로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당신과 파멸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것이죠. 때로는 가족이란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자의 모습으로요. 고마워요. 너무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들으셨어요. 언제나 들으시니까요. 아니야, 내 딸아. 순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건 나야. 우리는 함께 햇살 속으로 걸어갔어요. 우리의 공동 미래로요. 우리가 선택해서 된 가족으로요. 가족은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어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당신의 삶을 지켜줘요.